아들의 말. 고모, 제이시에서 지내기 어떠세요? 고모가 제이시에 갔다는 건 알았지만 지금까지 거기 머물고 있다는 것을 어제 알았어요. 아버지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동안 고모에게 너무 무심했구나 싶어서 미안해졌습니다. 제이시에 갈 때 기차 타고 갔는지요? 저한테 전화했으면 모셔다 드릴 수 있었는데요. 몇 년 전에 고모가 저에게 전화해서 제이시에 가려고 하는데 운전 좀 해달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처음에는 고모가 부탁하니까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수락한 동행이었는데 제이시로 가는 고속도로 차 안에서 고모랑 얘기 나누는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저는 기억도 안 나는 저 어렸을 때 얘기들, 고모를 통해서 듣는 일은 항상 즐겁습니다. 특히 똥 얘기요. 제가 꼬마였을 때 제일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게 똥이었다는 얘기는 들을 때마다 왜 그렇게 웃긴지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옵니다. 어린이용 변기에 앉아 똥을 싸놓고는 제가 꼭 아버지를 불렀다면서요. 아빠, 나 똥 쌌어 하면서요. 나중에 들으니 아기였을 때부터 제 똥 누이는 일은 아버지가 맡아 하셨다고 해요. 아버지가 오셔서 변기를 들여다보며 아이고 똥을 아주 이쁘게 쌌네 하면 어린 제가 볼이 미어지게 웃곤 했다는 얘기. 그러게요. 어린 제가 왜 그렇게 똥에 관심이 있었을까 생각해보니 순전히 아버지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똥에 관심이 있었다기보다 아버지가 늘 제 똥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묽게 싸면 배가 아픈가 걱정하고 양이 적으면 속이 답답하느냐고 물어보고 아버지는 제가 싸놓은 똥으로 제 건강을 체크하셨겠지요. 제가 똥을 잘 싸면 한박 웃는 아버지가 신기하면서도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어린 마음에 아버지를 웃게 하려면 똥을 잘 싸야겠다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칭찬받을 것 같은 똥을 싸면 꼭 아버지를 불러서 보여주고 아버지가 활짝 웃는 모습을 확인하곤 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잘 지내시나요? 저 어렸을 때 아버지 근무처가 CC였잖아요. CC와 제이씨는 가까워서 할아버지 댁에 자주 갈 수 있었어요. 생각해보니 그때 할아버지는 젊으셨네요. 가죽 점퍼를 입으시고 포마드로 머리를 넘기시고 자전거를 타던 할아버지가 생각나기도 해요. 할아버지 댁에 가는 게 신났던 것은 할아버지가 제 말을 잘 들어주셔서일 거예요. 자전거 뒤에 저를 태우고 읍내에 나가서 미니 게임기 같은 것도 사주시고 축구공도 사주시고 그러셨어요. 부모님은 게임기라고 하면 손도 못 대게 하는데 할아버지는 제 또래들이 다 그거 가지고 노는데 아예 하지도 못하게 하면 친구도 못 사귀고 반항심만 생긴다고 하셨어요. 어린 마음에 아 할아버지는 내 편이구나 생각한 적도 있어요. 언젠가 할아버지가 제 책 겉에 무슨 얼룩이 져 있으니까 가방에 있는 교과서를 모두 꺼내더니 두꺼운 달력 낱장을 뜯어서 하나하나 써줬던 기억도 납니다. 책을 싸고 나서 겉장에 자연책은 자연이라고 수학책은 수학이라고 써주셨어요. 그렇게 표지를 싸면 책이 더러워지지 않는다고 하셨죠. 나중에 학기가 지나고 할아버지가 싸주었던 달력을 벗겨내니 정말 책이 새 것이어서 동생에게 물려주었던 기억도 납니다. 한 번은 어머니한테 혼나고 집을 나와서 저 혼자 버스 타고 할아버지 댁에 간 적도 있어요. 그때는 할아버지 댁에 전화가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혼자 온 저를 가만 보시더니 너 엄마한테 혼났냐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울음을 터뜨리니까 할아버지가 저를 자전거에 태우시고 그 길로 읍내 우체국에 가서 전화를 걸어 동이 여기 있으니 걱정 말라고 했어요. 어이없었던 것은 제가 서러워서 말도 안 하고 제이씨의 할아버지네까지 왔는데도 집에서는 제가 집을 나간 줄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소위 가출을 했는데
집에서는 가출을 한지도 모르고 있었다니 기막히고 섭섭해서 우체국에서 또 한 번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자전거에 태우고 중국집에 데려갔어요. 그렇게 할아버지를 따라서 중국집에 처음 가봤죠. 군만두와 짜장면도 처음 먹어봤어요. 할아버지는 짜장면이랑 군만두를 제 앞에 밀어주면서 맛있냐? 맛있냐? 물었어요. 네, 할아버지. 울다가 짜장을 입가에 덕지덕지 묻히며 맛있게 먹던 기억이 나네요. 체한다고 천천히 다 먹으라던 할아버지 목소리도 떠올라요. 처음 먹어본 짜장면이라서인지 지금도 짜장면을 먹을 때면 꼭 할아버지가 떠오릅니다. 고모랑 할아버지네 갔을 때도 읍내로 짜장면 먹으러 갔었지요. 그 중국집이 지금도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고모는 할아버지에게 오향장육이나 팔보채 같은 걸 주문해드리고 싶어 했는데 할아버지는 짜장면이면 되었다고 해서 고모를 실망시켰던 기억도 나네요. 고모랑 가끔 이렇게 할아버지께 와야겠다 했는데 고모가 제이시에 가자는 말을 한 지가 몇 년이 되어가네요. 고모, 일주일 전에 둘째 애가 태어났어요. 메신저 가족 대화방에 소식을 전했으니 알고 있겠지요. 둘째는 성미가 급할 모양인지 예정일보다 2주일이나 먼저 세상에 왔습니다. 2달 전에도 갑자기 아내에게 자궁수축이 와서 급히 병원에 입원했었거든요. 의사는 수축이 계속되면 조기 분만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며 아기를 일찍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다행히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정상으로 돌아와서 태어난 적이 있어요. 조기 분만을 했으면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했던 참이었어요. 그 상황을 피한 거라 퇴원해 집으로 돌아올 때도 그리고 집에 와서도 아내는 뱃속의 아이가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참아줘서 고맙다, 고맙다 했어요. 결국 예정일보다 2주일 먼저 태어났습니다. 2주일 먼저 세상에 나와서일까요? 아기가 정말 작아요. 체중이 2.4kg이었습니다. 2.4kg 안에 머리, 얼굴, 몸통, 손과 다리가 다 포함된다는 게 신기합니다. 얼굴도 정말 작은데요. 그 작은 얼굴에 눈, 코, 입이 오밀조밀 다 담겨 있어요. 아기인데 머리카락 숱도 많고 눈썹도 선명해요. 꼼지락거리는 손가락, 발가락이 너무 작아서 제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제 손이 마냥 넓은 운동장 같아요. 갓 태어난 아기가 작지 그럼 하겠지만 아마 고모도 제 둘째를 보면 정말 작구나 할 거예요. 둘째가 너무 작아서 첫째는 어땠던가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첫 애를 보고 작다고 여긴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둘째 애는 작아요. 어찌나 작은지 움직임이 더욱 고물고물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둘째가 작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네요. 저는 일을 좀 더 하고 싶었는데 아내가 아기가 태어날 것 같다고 해서 후포에 있다가 급히 서울로 왔습니다. 만삭의 아내를 두고 후포에 있었다고? 고모가 어이없어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어떻게 일이 그렇게 되었어요? 후포는 동해안에 있는 항구인데 고모는 잘 모르는 곳이죠. 고모에게서 후포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네요. 후포는 올해 2번째 방문이었습니다. 저는 연초에도 시나리오 작업을 하느라 거기에 있었거든요. 연초에 했던 작업은 제 손에서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번 일은 그 틈에 기획된 것인데 웹드라마 대본 쓰는 일이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당분간은 일을 못할 것 같아서 맞춰 놓으려던 것이었어요. 후포는 웹드라마 제작을 기획하는 PD형의 고향이기도 해요. 형의 부모님이
후포에서 펜션을 하고 있어서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형은 일에 진척을 보이지 않는 제가 걱정되었는지 아이 태어날 때까지 몰입해서 작업 마치라며 후포에 다시 저를 데려다 놓고 혼자 서울로 돌아갔어요. 후포에 있는 동안 새 웹드라마 대본 3편을 썼답니다. 2편을 더 써야 했는데 돌아왔습니다. 3편을 썼다고 해서 놀라셨을 텐데 5분에서 7분 사이에 짧은 것입니다. 거기다 서로 연속성이 있는 작업이라 가능했습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바로 제작에 들어갈 것 같긴 한데 그랬으면 정말 좋겠는데 이쪽 일이 오늘까지 잘 되다가 내일 엎어지는 경우가 허다해서. 후포에서 지내는 동안 고모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매번 고모가 여기 와서 쉬면 좋겠다 싶었어요. 고모나 저나 내륙에서 성장해 바다는 늘 낯설잖아요. 언젠가 고모가 먼 곳에 있는 산은 가도 여행 왔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친숙한데 가까운 곳이라도 바다에 가면 아주 멀리 떠나왔다는 생각이 든다고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특히 속초에서 시작되는 소위 7번 국도라 부르는 바닷길을 처음 가봤을 때 이곳이 내가 태어난 나라의 땅인가 싶을 만큼 낯설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후포가 그 줄기에 있어요. 포항, 영덕, 울진 이런 지명들을 들으면 과메기 같은 게 생각나지요. 후배나 친구들과 통화를 하게 될 때 후포에 있다고 하면 후포가 어디냐고 묻곤 했어요. 후포를 잘 모르더라고요. 후포는 울진의 아래쪽인데 우리나라 어촌 중에서는 꽤 부자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어떤 집은 차가 2대 있어요. 트럭형의 낡은 차는 동네나 항구 나갈 때 사용하고 울진이나 영덕에 나갈 때는 지프를 타고 간답니다. 후포항에 여객선 터미널이 있는데 그곳에서 울릉도로 가는 배를 탈 수 있어요. 일하러 간 게 아니라면 울릉도에 다녀올 수도 있었는데 가보고 싶다 생각만 하고 가진 못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 문득 둘째가 자라면 후포에 데리고 와서 울릉도에 가봐야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제대했을 때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남도를 여행했던 그때처럼요. 동해에는 대체로 해변이 잘 되어 있지만 후포는 마을과 바다가 함께 있어서 아, 이런 게 어촌 마을이구나 싶은 느낌이 바로 들어요. 서울에서 꽤 멀어서인지 한적하고 조용한 편이지요. 어느 곳이나 해변이 이어져서 바다를 보며 산보를 하거나 달리기를 하기에도 그만입니다. PD형 어머니가 운영하는 펜션도 바로 바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다에 가자고 따로 마음을 먹지 않아도 아침에 일어나 방에서 나오면 바로 바다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고모가 아침마다 해저물역에 후포의 갯바위 쪽으로 걸어 다니는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물이 얼마나 맑은지 가슴이 후련해질 거예요. 무엇보다도 후포는 어디나 밥이 맛있어요. 특히 형의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은 정말 꿀맛이지요. 매일 먹을 때마다 조금이라도 덜 먹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형의 어머니 음식 솜씨가 특별히 좋다기보다는 재료들이 바다에서 갓 잡아온 가자미, 홍게들이라 고모가 좋아하는 것들이 후포에 다 있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고모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행객처럼 금방 떠나지 않고 오래 지내다 보니 거기 사는 사람들하고 친해졌는데 사는 이야기를 듣다가도 고모 생각을 했지요. 고모랑 같이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부자들이 많다고 해도 젊은이들이 많진 않더군요. 우리나라 다른 곳과 별반 다르지 않아서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뱃일이 안 된다고 해요. 젊은이들은 서울로 떠나고 없고 노인들만 남은 형국이죠. 주민 중에 배 가진 사람들도 여럿이고 바다에 나가서 잡아오는 어획량도 풍부해서 열심히 일하면 돈을 모을 수 있는 곳인데도 그래요.
일할 게 널려 있어서 여기 와서 살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니까요. 후포의 선원들은 대부분 인도네시아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저로서는 그 풍경도 인상적이어서 필름에 담아볼까 하고 연초에 후포에 갔을 때 그들과 같이 밥도 먹고 일도 좀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가무잡잡하고 소박한 그 친구들 나이는 25에서 35까지 다양했어요. 얘기를 하다 보면 각자 고국의 아이들이 서너씩 있었습니다. 월급을 받아서 꼬박꼬박 집으로 보낸다고 하더군요. 가끔씩 인도네시아로 가서 가족들의 얼굴을 보고 오는데 그때마다 커가는 아이들과 다시 헤어져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겁다고 하더군요. 제가 아이들이 보고 싶냐고 물으면 대답은 않고 그저 씩 웃으면서 바다를 봅니다. 그들 중에 나이가 35인 친구가 있었는데 후포에 온 지 7년이 되었다고 했어요. 한국말을 아주 잘해서 주민들이 그들과 얘기할 때 뭐가 잘 안 풀리면 그를 통하곤 했습니다. 저랑도 금방 친해졌는데 후포에서 번 돈으로 인도네시아에 집과 땅을 샀다고 자랑도 했습니다. 몇 년 더 일해서 땅을 넓힐 거라고 했습니다. 돌아가서 그 땅에 농사를 지을 거라고. 그 땅에 심을 곡식 들이며 과일들 이름도 많이 알려줬는데 아내가 사나운 땅에 야자 농사를 짓고 있다고 했습니다. 야자 농사가 너무 잘 되어 값이 형편없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풍년이 들면 제값을 못 받는 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인가 봐요. 그와 친해지니까 낯선 나라에 돈 벌러 온 가난한 노동자에서 다른 모습이 보이더군요. 불과 수십 년 전 우리 아버지들이 이랬겠다 싶기도 했어요. 큰아버지가 리비아로 떠날 때 공항에 배웅하러 갔던 일도 생각나고요. 두 번째 후폭길에 저를 제일 반겨준 사람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온 그들이었어요. 그들은 가족하고 상봉하는 것처럼 저와의 재회를 반가워했습니다. 서울에 가자마자 그들을 잊고 지낸 게 미안할 지경으로 환영해 주었어요. 그들의 삶을 조명해보고 싶은 마음도 생겼어요. 나중에 후표를 배경으로 필름을 만들어 볼 기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밥 같이 먹을 때며 휴식 시간 틈틈이 그들하고 얘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우리하고는 많은 것이 다르지요. 우리는 여유가 있으면 아이들 교육에 대한 계획을 많이 세우는데 그들은 집을 사고 땅을 사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아이들 교육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는 거. 그게 특이하더군요. 뜻대로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이들과 여행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군대 제대할 때 아버지와 함께한 여행이 지금도 제 뇌리에 깊이 각인되어 있거든요. 그때 아버지와의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여행하면 그때가 떠오를 만큼요. 엊그제는 둘째의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은행에 갔었답니다. 둘째가 6살이나 7살 되었을 때 캠핑카를 구하려고 적금을 들었어요. 지금 당장 생활비도 아슬아슬한데 캠핑카를 꿈꾸며 적금이라니. 좀 우스워서 아내에게 말도 못했는데 은행에 다녀오니 기분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그때 아버지와의 여행은 어떻게 성사된 것인지 처음으로 곰곰 생각도 해보았죠. 지대하면 바로 여행 가자고 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노트를 꺼내 여행 계획을 적어보는 게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제대하는 날 아버지가 부대 앞으로 차를 가지고 오셨어요. 아버지와 번갈아 운전해 남도로 향하면서 느낀 그 해방감. 아버지 덕분에 제가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았죠. 여수, 목포, 해남, 강진, 고흥. 날마다 숙소를 옮겨 다니면서 바다에도 가고 절에도 가고 꼬막도 먹고 낙지도 먹고 좋았습니다. 일주일이 하루처럼 흘러버린 여행이었어요. 그때 아버지와 처음으로 어른 대 어른으로 대면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제가 다니는 디지털 미디어 학과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니 거기 나오면 어디에 취직하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철도 없이 졸업하면 취직보다는 영화 연출을 하고 싶다고 했지요. 영화 쪽으로 다시 공부하고 싶다고요. 디지털 미디어 학과에서 배우는 모든 것이 영화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들떠서 제 말만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제 말에 반은 못 알아들었을 텐데도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그러셨어요. 나중에 생각하니 그때 아버지는 저와 동생 때문에 시름이 깊었던 것 같아요. 저는 무슨 공부를 하는지 아버지로서는 잘 모르는 디지털 미디어 학과에 다니다 입대를 했고, 동생은 미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입시학원 비용이 아버지 한 달 월급에 육박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해변의 감자밭 앞에 내려서 저와 맞담배를 피우고 밤바닷가에서 맥주도 함께 마시고, 그 여행의 막바지에 할아버지 댁에 들렀어요. 남도 여행 마지막 날에 아버지가 제이시에 들러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온천에 가자고 했거든요. 할아버지가 온천 따뜻한 물에 들어가는 거 좋아하신다면서. 제이시 집에 갔을 때 할머니는 사람들하고 내장산에 갔다고 했어요. 마을 여자들끼리만 나물로 만든 점심 먹는 모임이어서 할아버지만 혼자 집에 계셨어요. 미리 알리고 제이시에 들른 게 아니어서 아쉽게도 할아버지만 모시고 변산 쪽에 있는 온천에 가게 되었어요. 운전은 제가 했는데 온천 가는 길 어디쯤에서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봉투를 건네셨어요. 아버지가 봉투 안에 든 게 돈이란 걸 확인하고는 손사래를 쳤어요. 할아버지는 자꾸 주려고 하고 아버지는 받지 않으려는 실랑이를 저는 백미러로 지켜봤어요. 할아버지가 물러설 기색을 안 보이자 나중에는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아버지 정말 왜 이러세요?" 하며 화를 냈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뜻을 거두질 않았습니다. 나락수매한 것이다. 내가 너 고생만 시키고 해준 것이 없어서 그런다. 네가 삼사관학교 간 것도 내가 등록금을 못 내줘서 그랬잖냐. 그때 내가 네 등록금 못 내줬으니까 동의 등록금은 이것으로 내라. 내 등록금? 말수가 적고 늘 다른 사람 말을 듣는 중인 것 같던 할아버지가 동의 등록금은 이것으로 내라고 하니 어느덧 돈 봉투가 제 문제로 넘어와 있지 뭐예요. 운전을 하면서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백밀러로 건너다 보는 제 마음이 잠깐 혼란스러웠습니다. 봉투를 놓고 밀치고 뒤채고 하던 두 분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온천에 가는 동안 할아버지는 저쪽 창을, 아버지는 이쪽 창을 내다보고 계셨어요. 뭘 저렇게까지 하시나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온천에 도착해서 따뜻한 물속에 들어갈 때까지도 두 분 다 별말이 없더군요. 다만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등을 꼼꼼하게 밀어드렸어요. "아버지 많이 마르셨네요." 하면서요. 아버지가 할아버지 등을 오래 밀어드려서 저도 그때 아버지 등을 밀어드렸네요. 할아버지가 주신 봉투에 든 돈으로 아버지가 그때 제 등록금을 내준 것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지만 아버지와 여행 끝자락에서 마주친 그 광경이 제 마음엔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저 결혼할 때 생각이 납니다. 제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고모조차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지요. 고모가 그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든 고모는 항상 "너가 잘할 것 같다" 고 응원해내는데 결혼 얘기를 하니 말을 안 하고 그저 물끄러미 저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어떻게 살려고? 그 말을 하진 않았지만 고모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단편 필름을 3개 만들었을 뿐 고정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닌 제가 결혼을 한다고 했으니, 그럼에도 결혼을 하고 그 사이 두 아이의 아버지까지 되었다니 어찌 보면 제가 가장 세상 모르는 무서운 놈 같기도 합니다. 그러게요. 뭘 믿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둘이나 낳았을까요? 아내가 제 말을 들으면 슬퍼하겠네 고모. 아내는 단편 필름을 찍다가 만난 사람이라 이쪽 사정을 잘 아는 편이지요. 아내가 제가 하는 일을 좋아하고 믿어주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아내의 그런 마음을 믿고 결혼한 것 같은데 아내는 저의 무엇을 믿고 결혼을 했을까 물어보려다가 참곤 합니다. 고모도 알다시피 첫째가 먹성이 좋잖아요. 무엇이든 정말 맛있게 먹어요. 사과도 큰 거 1개를 혼자서 다 먹고
슬라이스 치즈도 몇 장씩 한꺼번에 먹고, 어떤 집 아이들은 밥을 안 먹어서 부모가 쫓아다니면서 먹인다는데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요. 오히려 아이가 맛있게 먹으니까 밥맛이 없다가도 생길 정도예요. 아내와 둘이 지낼 땐 치킨을 주문할 때도 한 마리면 충분했거든요. 어느 때 남기도 했죠. 그런데 아이가 자라니 한 마리로는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치킨을 먹고 싶다고 할 때 한 마리를 더 주문해야 하나 어쩌나 고민하게 됩니다. 치킨을 한 마리 주문해서 저는 한쪽만 먹고 갑자기 약속이 생긴 척하면서 집을 나와 걸어다니다가 들어간 적도 있어요. 나는 언제쯤 아무 부담도 느끼지 않고 서슴없이 치킨 2마리를 주문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할 텐데 싶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을 겪는 거 보면 저도 아버지가 되어가는 중인가 봅니다. 제가 결혼할 즈음에 할아버지가 다리 수술로 강남의 정형외과에 입원해 계셨어요. 제가 병문안을 갔을 때예요. 할아버지가 입원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저한테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하셨어요. 무슨 하실 말씀 있으신가 하고 가까이 갔더니 환자복 주머니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서 제 손에 꼭 쥐어주셨어요. 제가 당황해서 할아버지, 저도 돈 벌어요 했더니 할아버지가 다른 애들은 못 주고 너만 주는 거니 아무 말 말고 욕이나 데 써라 하시고는 병원 침상으로 올라가 할 일을 다 했다는 듯 눈을 꾹 감으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제가 뭐라고 할까봐 눈을 뜨질 않으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나와 할아버지가 주신 것을 펴보니 제이시 농협에서 발행한 100만원짜리 수표였어요. 제가 결혼을 한다니까 병원에 입원하려고 서울 오시는 길인데도 농협에 가서 수표를 끊으신 거예요. 저를 주려고요. 지금도 할아버지는 제가 돈 번다고 말씀드려도 저만 보면 조금이라도 돈을 주시려고 해요. 제가 자존심 상할 수도 있다고 여기시는지 아무도 모르게 주시려고 할아버지 나름대로 작전을 펴시는데 그 노력이 제겐 다 보여요. 고모, 엊그저께 제가 둘째를 안고 있는 사진을 보내드렸더니 고모가 너 표정이 왜 그러냐 문자로 물으셨잖아요. 뒤늦게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요즘 제 마음이 그 사진에 찍혀 있었어요.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된 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더군요. 사람들은 그 사진을 보고 모두들 갓난아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고모는 저를 봤구나 싶어서 제 표정이 부끄러워졌어요. 그런데 고모, 첫째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잘 모른 채 수선스럽게 시간이 지나갔어요. 처음에 아내가 아이가 생겼다고 했을 때 솔직히 어리둥절한 기분인데다 이 일을 어쩌지? 싶은 마음에 뭐? 그랬어요. 아이를 가졌다고 말하는데 남편이란 작자가 낙담한 표정으로 뭐? 했으니 아내 눈에 눈물이 핑 도는 걸 보고서야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뒷골이 쭈뼛합니다. 저도 모르게 아내에게 상처를 입힌 것 같아 미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 첫 애가 태어났는데 간호사가 아기 확인하라면서 태어난 아기가 있는 방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붉고 가는 손목에 노란 딱지를 단 아기가 뒤치락거리는데 간호사가 소독한 장갑을 끼고 와서 아기 머리카락과 머리를 만지며 말했어요. 여기 보시면 머리도 깨끗하고요. 여기 보시면 눈, 코, 입도 다 있고요. 하는 거예요. 아기가 꼭 쥐고 있는 손가락을 하나하나 펴면서 여기 손가락 하나, 둘, 셋, 넷, 다섯. 보이시죠? 여기. 남자아이인 거 보이시죠? 아기의 작고 붉은 발가락을 하나하나 만지면서 여기 발가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보이시죠? 이 세상에 건강하게 나온 것을 아버지인 제 앞에서 하나하나 확인받던 아기가 손발을 흔들며 맹렬히 울기 시작하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아기가 아주 잘 울지요. 저는 간호사의 말에 예, 예, 예 대답하다가 그만 뭉클해졌습니다. 간호사의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속으로 쿵쿵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 아이가 머리도 깨끗하게, 눈, 코, 입도 무사히, 손가락, 발가락도 건강하게 내게 왔구나 싶은 것이. 여태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을 여기 보세요 하면서 하나하나 확인시키니까 그제야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별 탈 없이 무사히 내게 와준 것이 고마워.
발을 차며 오는 아기 옆에서 같이 눈물을 조금 흘렸습니다. 아이가 하나일 때와 둘일 때 마음이 이렇게 다르네요. 이제 제가 정말 아버지가 된 것 같고 갓난아기가 제 앞에 놓이니 하루하루가 먹먹합니다. 어느 땐 가슴이 미어지듯이 아프기도 합니다. 어제는 첫 애가 엄마를 동생에게 뺏기고 제 방에 와서 책 읽다가 자는데 손을 이마에 얹고 왼쪽 발을 접어서 오른쪽에 꼬고 자대요. 할아버지 낮잠 잘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요. 아버지도 낮잠 잘 땐 그런 모습으로 주무시는데 아내가 저도 그렇다고 합니다. 별거 다 답네. 생각하며 아이 자는 모습을 들여다보자니 이 아이들을 내가 어찌 잘 키우지? 싶은 마음이 들면서 또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애 같아요. 내가 잘해야 되는데. 언젠가 고모가 아는 회사의 미디어 부서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영상을 만들어 홍보하는 게 그 부서의 주 업무라 제가 하는 일과 아주 동떨어진 일은 아니라면서 그곳에서 직원을 뽑는다니 지원해보겠느냐 물은 적이 있지요. 고모는 제게 그 말을 어렵게 꺼냈을 텐데 저는 곧바로 영화 만드는 일만 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어떻게 하든 이 바닥에서 살아남겠다고요. 그때 제가 말도 멋있게 했잖아요. 영화 옆에만 있고 싶다고 했던가. 생각해볼 것도 없이 바로 그리 양양하게 대답하는 저를 고모가 응, 그래 하고 물끄러미 바라봤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영화에 대한 제 마음은 달라진 게 없는데 그때와 같은 질문을 다시 받는다면 똑같은 대답을 한다 해도 그때처럼 그렇게 바로 저항하듯 답하지는 못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첫째가 많이 컸어요. 없던 동생이 생겨서 자기한테 집중된 관심이 나눠질 텐데 어린애가 어떻게 극복할지 약간 걱정했는데도 신기하게 바로 형처럼 굴어요. 어디서 배운 적도 없을 텐데 갓난에 머리를 쓰다듬고 울면 엄마에게 밥 주라면서 우유병을 가져다주고 갓난애가 잠들면 다독다독 해주고 책을 읽어주겠다며 책을 펼치기도 하고 이불도 당겨주고 그래요. 그러다가 자꾸 화장실에 갑니다. 어린 게 형 노릇을 하려니 스트레스가 쌓이는 모양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중심이 자신 같았는데 갓난 아기가 들어오고부터 방문객이 와도 자기보다는 아기에게 관심이 쏠리니 약간 충격도 받고 상실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아이가 표를 안 내고 있어요. 자꾸 화장실만 들락날락거립니다. 아내가 이리 와 안아줄게 하면 다른 때 같으면 얼른 아내 품에 파고들었을 아이가 이젠 먼저 갓난아기를 쳐다보곤 해요. 서운해? 참지 말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봐 해도 없어 하면서요. 그런 첫째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좀 묘해져요. 저도 모르게 나도 잘 견뎌낼게 중얼거려져요. 제가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외려 아이가 아버지인 저를 키우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래요. 오래전 제가 운전하는 자동차 뒤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돈 봉투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던 모습. 그때는 왜 저렇게들 하시나 싶었는데 이제야 두 분의 마음이 짚어져서 뒤늦게 코끝이 찡해지기도 했습니다. 고모, 제가 말이 많았네요. 가족들은 제게 둘째 아기가 태어난 것을 고모에게 전하는 일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머리도 깨끗하고 눈, 코, 입도 다 있고 손가락, 발가락도 무사히 아기가 태어난 것을 고모와 축하하고 싶어요. 그래도 되지요, 고모.